이번 한 주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너무나도 좋은 흐름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뉴욕 증시 금요일장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저희 계속 신호 체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좀 빅위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I와 PPI 지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훈풍이 이번 주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도 불어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0.17% 강세로 마무리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9%, 0.54%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두 지수였습니다. 금요일장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 있었던 것은 고용보고서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20만 6천 개가량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많게 나왔지만 그래도 5월 수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에 지금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4%가 아닌 4.1%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시그널,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함께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에서 엔비디아가 유독 약세였습니다. 엔비디아 1.91%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증권사가 하향 조정한 건데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는 모습들입니다. 기타 다른 대형주 대체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47%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2% 넘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2.4%, 메타는 5%가량 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존도 1.22% 올랐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시총 3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금요일장에서도 2%가량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난주에만 27% 오르면서 올해 드디어 상승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픈 손가락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특징주는 뭐였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시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이 되겠죠. 9.54%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호재였습니다. 지금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브리게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인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인수 제한 금액을 주당 24달러에서 24.8달러로 높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함께 뛰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라톤 디지털이 3.86% 하락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스트래티지가 1.56%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파산을 했던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죠. 마운트 곡스가 지금부터 이제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현금화되면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요일장의 특징주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뱅크의 주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보도 다들 보셨을 텐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뱅크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5.22% 강세를 보였는데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AI에 올인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되겠습니다. 니우가 5% 넘게 빠졌고 샤오펑도 4.8%,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의 관세 폭탄을 7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죠. 5개월간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관세 폭탄이 부여가 될 텐데 이로 인해서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42%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주가 금요일장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보노디스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안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큰 터닝 포인트는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와 있고요. 2.5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RBC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 메타 플랫폼스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AI 기능을 배포하고 있고 관련돼서 AI 광고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생성형 AI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같은 경우 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달려 있습니다. 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리 업체가 되겠는데요. 생성형 AI와 같이 가는 게 바로 이 전력이죠. 전력 수급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튼도 주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어도비, 쇼피파이 그리고 엑센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종목을 특히 주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들이 반등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즉 금리 인하가 9월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2년물, 10년물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이 4.604%까지 내려왔고요. 10년물 4.277%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WTI 같은 경우에는 장중 84달러 선까지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상승 압력을 더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차익 실현도 꾸준히 나오면서 결국에는 0.86%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국제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실제 단행이 되면 매력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1.2% 오름세로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just based on which markets are doing what, you're saying that you can tell that it is a tech rally. The action seems to be in the technology names, and just kind of a continuation of what's been working for investors for a very long time, at least for the year-to-date period, if not longer. And, again, the question is, can that continue forever? I would say it can't. Every couple of days, there is some little glimmer of more stocks doing better. But in general, no, we're still seeing a market that is extremely narrow, that is very heavily weighted towards technology and a few tech names in that even.
We're seeing that continue today even. And at some point, it gets a little concerning that, how long can, one sector or a handful of stocks really drive the market? It also makes it very difficult for active managers, for mutual funds, for pension funds to beat the market because there's so little opportunity. You've got to have your whole portfolio or half your portfolio in one sector. So that does, I think, affect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those investors. The employment number was good. Unemployment has ticked up a little bit. Maybe saying that this soft landing scenario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for a very long time is maybe the likelihood of that has increased. Interestingly, we think that that's actually potentially the best scenario. If you look at no landing, soft landing, hard landing, the soft landing scenario does give you slightly lower interest rates without having a huge impact on earnings. And so that is, from our work, one of the best scenarios that we can think of.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한 주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CPI와 PPI 발표뿐만 아니라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주요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까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해줬던 고용지표 먼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전반적인 고용지표를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완만한 이 추세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달에는 20만 6천 건의 고용이 확인이 되면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업률이라던가 지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의 일자리가 그 안에서도 7만 개를 차지하면서 민간 분야에서의 증가는 확실히 줄어든 게 포착이 됐는데요. 민간 분야의 일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월가의 추정치와 전월의 상승분을 모두 밑도는 수치를 보이면서 정부 관련 일자리만 늘고 민간 업종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민간 일자리 중에서도 경기를 적게 타는 교육, 의료 서비스에서의 일자리는 8만 2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용 지표였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신규 고용 같은 경우도 3개월 이동 평균의 월별 신규 고용이 24만 9천 개에서 17만 7천 개로 낮아지면서 2021년 1월 이후로 가장 느린 속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가계조사를 통해 나왔던 실업률이 4.1%까지 올라가면서 3개월 연속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 지표와 고용 지표 모두 완만하게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11일에도 CPI 이어서 PPI까지 발표가 되는 만큼 6월의 인플레 지표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은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열리는 회의에서 제롬 파월은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시장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70% 넘게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에 투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파월 의장은 9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뭔지 물어볼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주시하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1일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3.1%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밀고 있고 또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둘기파적인 입장보다는 다소는 보수적인 관점을 내놓을 전망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보다 더 크고 그로 인해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과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장은 또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상승 흐름 폭은 34%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개선 기대감과 함께 테슬라 안에서의 주가 반등 기대감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8,021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지난 3일 동안 2천억 달러 이상 늘었고요. 계속되는 주가 상승은 지난 2일 발표됐던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인도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8% 감소했지만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난 올해 1분기 인도량보다도 14.8% 늘어나면서 또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오는 23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실적 발표에 힘이 되어줬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과 관련된 추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초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 발표회와 또 완전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주가의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될 텐데요. 12개월 선행 PR 같은 경우는 현재 86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보다도 더 고평가돼 있는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받아갈지 혹은 테슬라의 주가 현재 바닥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소식이죠. 애플과 관련된 진행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지난 1월에는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라고 판단하고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럽의 집행위원회 또한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애플은 백기를 든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애플의 주가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지난 4거래일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인 226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에 시가총액도 3조 1,71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시총 1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말 사이 발표됐던 소식 애플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애플의 역사적 신고가 이번 주 월요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죠. 4개월 동안 최저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57,0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산됐던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7%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알트 대장주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10% 넘게 가격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7월 4일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5일 날 또 뉴욕 증시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둔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뜨거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덕분이죠.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0만 6천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개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4월 일자리 증가 수치는 16만 5천 개에서 10만 8천 개로 5월 수치도 27만 2천 개에서 21만 8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무려 11만 개가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실업률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실업률은 4.1%로 5월 4.0% 대비 0.1%포인트 늘었고 시장 전망치 4.0%도 웃돌았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것이죠. 임금 상승을 나타내는 시간당 평균 소득 상승률도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9%를 기록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우려한 수치는 아닙니다. 고용 둔화 소식에 시장은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헤드워치에 따르면 금요일 장마가 시점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77%까지 올라왔습니다. 12월 금리가 현재보다 50bp 이상 떨어질 확률은 75%에 달합니다.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고용 둔화를 넘어 고용 악화까지 갈지 시장은 조금씩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실업률은 한번 상승하다 보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죠. 자칫 경기 침체 우려 수준까지 고용이 악화될 경우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배드뉴스가 그야말로 배드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고용 둔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배드뉴스가 진짜 배드뉴스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연준이 더욱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 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서라. 이런 주장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준이 또 중요하게 볼 법한 물가 지표가 이번 주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지난 5월 인플레이션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2개월 연속 둔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11일 9월 금리 인하 그림의 세기를 받을 수 있는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 3.3%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죠.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로는 두 달 연속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 CPI는 기술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여전히 연준 목표치 2%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근원 CPI 상승률이 3%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시장은 다시 환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달 연속 물가가 둔화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보다 확신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CPI가 연초처럼 다시 튄다면 시장에 다시 매도세가 나오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는 잠시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금융시장은 다시금 정치 리스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관련, 대선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토론 참패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격차를 좁혔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토론 제안을 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응했다라는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 이슈들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 지난주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치솟은 적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관세 부과와 감세를 공약으로 내보고 있는데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무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더 늘리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주 중후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이 있다고 밝힌 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른 유세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최소한의 리스크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BC 방송과 22분간 인터뷰에서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강림해 선거를 건두라고 하면 모를까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시 표명했습니다. TV 토론 실패에 대한 그의 답변은 감기에 걸렸고 10차 적응에 실패했다. 단지 나쁜 밤을 보냈다는 등 나름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선 토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찬 목소리로 큰 실수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그렇다고 확산하고 있는 고령 및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만한 반전도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당내 대선 패배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바이든 후보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하원은 계속 밀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일부는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유세와 나토 정상회의 주재 등을 함에서 미 유권자의 감시를 계속 받을 예정인데요. 자칫 또다시 고령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이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에 어떻게 커질 수 있을지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뉴욕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혜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월 CPI, PPI 발표, 델타항공 실적 발표, Fit 디스인플레이션의 쐐기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실적 발표와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네요. 7월 8일 날 소비자 신용 5월 달께 발표가 되고요. 7월 9일 화요일 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증언을 합니다. 상하원을 다 증언을 하는데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원 증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날에 하원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분기가 지금 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반기 동안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발언도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자, 의장이 워낙에 그 카리스마가 세고 의장 아니면 뭐 카시카리 같이 매파, 그렇죠? 그 외모 때문에 잘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흑인 여성 최초로 이사회에 들어간 여성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특이한 점 빼고는 부각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부의장도 의장 다음이니까 의장 다음에 부의장이 2명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금 그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총재 미셸 보우먼. 자, 또 발표를 하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헬렌 오브 트로이, 우리가 처치 앤드 화이트처럼 생활 소비재 기업, 우리 LG 생활건강처럼 그런 기업이 소비재 기업 발표를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 7월 10일 수요일 날은 또 이제 나오겠죠. 파월이. 예, 파월이 이번에는 하원 증언을 합니다. 네, 하루가 바쁘죠. 그다음에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고 재고가 많이 쌓였으면은 물건이 많이 안 팔렸거나 혹은 도매 재고를 미리 쌓아놔서 더 팔릴 때를 대비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다음에 WD40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남자분들이 그 컴퓨터 먼지나 이런 거 청소하거나 요즘에 그 경첩에서 삐걱삐걱 소리 날 때
뿌리는 건데 WD40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7월 11일 목요일 날은 또 이제 연준 총재가 또 나오죠. 그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나오고요. 매주 목요일 날은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6월 29일까지 7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6월 달께 발표가 되고 7월 달이니까 전 달께 집계가 됐겠죠. 그 다음에 펩시콜라의 실적이 중요한 게 발표가 되고요. 코나그라와 델타 항공,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금요일 날 이번 주는 금요일로 갈수록 중요해지네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6월 달 건데 결국 생산자가 만드는 물가가 결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결국 저것도 중요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지금 빨간색입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물가를 잡을 것이냐, 잡혔느냐, 안정돼서 안 잡아도 되느냐, 그 문제죠. 자,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사실 빨간색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예비 7월 달께 나오고요. 자, 금요일 날은 금융주 실적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다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자, 내노라 하는 모든 금융주들 실적 발표 다 나옵니다. 뉴욕 멜론은행, 페스널 에릭슨, 통신업체 실적 발표까지. 자, 금요일 날도 장 거의 주의 마감이지만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몰려 있는 데다가 특히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기서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까지 좋게 나온다면은 굉장히 힘을 얻겠죠. 왜냐면은 지금 저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냐가 되냐에 대한 싸움도 지금 6개월 안팎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금융주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금융주의 그런 제한을 싹 다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든은 계속해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주들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방만한 경영 그리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빅쇼 보면은 막 그 감독해야 되는 위원회의 여성이 막 금융사 증권사 직원 남자랑 저기 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화 속의 한 장면만은 아니죠. 그래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은행의 자기 자본을 마음대로 못 다루는 룰을 했는데 바이든하고 민주당은 그걸 지지하지만 공화당하고 트럼프는 그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돈으로 뭘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모럴 해저드가 걸리면 고객 돈도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금융율이 막 정말 막 깔끔하고 막 이제 막 정장 입고 막 되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금융사의 직원들이 지금 뭐 단위가 10억, 20억은 아니죠. 단위가 막 1000억 몇 조죠. 지금 나온 게 그걸 마늘밭에 묻었는지 어디 밭에 묻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고객 돈은 조금 더 위하잖아요. 내 돈은 예를 들어 자기 돈도 일정 그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금융사 직원들도. 근데 자기 돈은 그래도 잃어도 되지만 고객 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럴 해저드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 자기 자본은 조금 그 마음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금융위기 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뒤로 완전히 잡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약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표출해버린 것을 막아놨는데 트럼프나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걸 풀 거란 얘기죠. 그럼 미국 금융주의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지금 시류를 점점 분위기 자체가 물론 이건 100%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나 전체적인 분위기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앞단에 쿠라스 씨도 있고요. 일본의 백엔스 씨가 진출해서 쿠라스 씨도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는데 흥미로운 것들이 많죠. 근데 이게 막 아주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중요시하겠죠. WD40도 있고 펩시코도 있고 이 델타 항공 이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매출 최대의 항공사이자 그리고 이 어떤 경기의 회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신호탄을 지금 여기서 감지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들을 좀 보죠. CPI 전년 동월 대비겠죠. YY니까. 바로 전달, 5월 달이겠죠. 3.4가 예상됐는데 3.3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상치 상에 나왔던 적이 거의 없죠, 지금. 예상치 부합 아니면 예상치 전부 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부합 아니면 하회가 나왔었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됐구나. 여기 조금 더 2023년도 초반으로 가보면은 예상치 상회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때는 아직도 안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는 아예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예상치 하회가 나오다 보니까 좀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지금 판단을 하기에 좀 적절한 지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예 2020년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PPI를 보겠습니다. PPI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번 달에 0.1% 예상됐는데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번에 지금 예상되는 게 5월 달 0.2% 수치를 상회하는 6월 달이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PPI도 크게 예상치 상회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고요. CPI가 지금 부합이나 하회가 나온다면은 지금 물가가 안정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델타항공 실적이죠. 자, 델타항공 실적 중요합니다. 자, 2023도 1분기 거까지 나왔고 2023도 2분기가 나올 건데, 자, 이 지금 매출은 8% 증가해서 13.7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GAAP는 갭이라 그냥 회계 기준이죠. 자, 이 전년 동기 대비 순손실 363 밀리언 달러에서 37 빌리언 달러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죠. 그걸 주당으로 나오니까 0.06 달러가 나왔고 그 전엔 당연히 순손실이 0.57이었는데 전환됐고요. 자, 조정 주당 순이익이 대박입니다. 여기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자 진짜로 찐으로 돈 번 거. 물론 이걸 어필하려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좋은 거를 많이 보여줘야죠. 물론 너무 나쁜 걸 숨겨도 안 되지만 좋은 걸 사람이 매력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매력 어필해야 되지. 소개팅 나가가지고 내 단점만 말하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하겠어요. 애프터 시청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 주당 순이익을 하는 이유는 일회성 비용으로 그것이 약간 가려질까 봐 이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정 주당 순이익은 무려 80% 증가를 하는 괴력을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패신저랑 카고로 나눠져 있죠. 우리 화물기를 따로 운용하기도 합니다만 그 여객기 밑에 보면 벨리카고라고 그 화물칸이 또 있어요. 그 화물까지 포함해서 이제 카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패신저 부분은 11.1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7% 증가했고요. 카고 부분은 178 밀리언 달러로 절대적인 비중은 당연히 패신저가 높죠. 15% 감소했습니다. 화물은 감소하고 승객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지역별을 보면은 도메스틱이 71.7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하는 거 보세요. 그 남자친구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 보러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이러잖아요. 몇 시간 걸려서. 그 안에서 매출이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틀랜틱으로 11.7. 이 한자로 하면 대서양.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뉴욕에서 런던을 날아간다던가 뉴욕에서 저 베를린을 간다던가 그런 게 11.7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이 11.4. 이게 대부분입니다. 퍼시픽은 5.1로 별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델타항공의 실적이 중요한 게 FSC의 대명사입니다. 풀 서비스 캐리어죠. 우리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CC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로우 캐리어 코스트,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래서 지금 요 델타항공은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매출액이고 풀 서비스 캐리어의 대명사기 때문에 어떤 경기 회복 그리고 지금 이제 독립기념일 해가지고 막 떠나잖아요, 여행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도메스틱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미국 내도 여행을 가지만 이것은 비즈니스 승객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정적인 승객. 미국에서 유럽으로 안 날아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항공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왜 계속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물가도 잡히고 뭐도 잡히고 그것도 좋은데 거시경제지표가 너무 떨어져서 경기가 후퇴해버리면 안 돼요. 후퇴해버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심어주기에는 기업의 실적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지표는 파월이 보기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는 정도로 어중간하게 나오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델타항공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게 좋다. 자, 다음에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7월 11일 나오죠. 15.47 빌리언 달러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3분기 연속 매출액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자, 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은 3분기 연속인데 이건 4분기 연속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1분기로 갈수록 내려갔지만 다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컨센서스가 2023년도 2분기 수준 컨센서스죠. 이걸 뛰어넘는다면 5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자, 7월 11일 주 후반으로 갔을 때 델타항공의 실적에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바야흐로 휴가철입니다. 비행기 타고 모두 놀러 갑시다. 매드토크를 통해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집중해서 봤다면 저희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가 답이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 외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일단 비농업 고용 보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크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고용 건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6월에는 고용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6월 고용 같은 경우에는 19만 건이 예상치였는데 예상치보다도 소폭 높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고용에 비해서 6월 고용 건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21만 8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6월에 20만 6천 건으로 고용 건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부분에 일단 시장 1차적으로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 지금 5월 고용 건수가 기존에는 27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었다면 그게 훌쩍 감소하면서 21만 8천 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4월 고용 건수 또한 하향 조정이 되면서 4월과 5월 하향 조정 건수만 11만 1천 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고용 건수들을 보면서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도 고용 시장이 약했구나라는 시선에 쏠리면서 함께 6월 고용 건수와 함께 지금 시장이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0만 6천 건이라는 숫자 속에서도요, 4분의 3가량이 정부 주도의 일자리였습니다. 헬스케어, 사회복지, 그리고 정부 기관의 일자리가 4분의 3을 차지했었는데요. 즉, 민간만 떼어놓고 보면 고용시장 지금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업률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4%를 기록했는데 6월에는 4.1%를 나타냈습니다. 실업률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 사실 배드 뉴스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굿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상승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4.1%라는 수치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특히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즉 일용직, 그냥 일용직만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말 품질이 일명 품질이 좋다라고 일자리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일자리마저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 연준이 그만큼 서둘러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시장은 고용
보고서를 보고 환호를 했습니다. 게다가 임금 상승 압력도 덜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로나 전월 대비로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나 전년 대비로나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3%, 0.3%로까지 내려왔고요. 전년 대비로는 3.9%로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의 코멘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닐 두타 르네상스 매크로의 경제팀장 같은 경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용보고서가 키웠다. 7월에 인하를 준비해야 한다. 즉 7월 FOMC에서 연준에서 시그널을 좀 보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시마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이코노미스트는 5월 하향 조정과 또 실업률 상승이 9월 인하 가능성을 키웠다. 다만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우려해야 한다. 지금 속도가 가파르진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려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웰스파고에서도 지금 미국 경제가 가파르게 식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 인하의 이유가 정말 마땅해서인지 아니면 더욱더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이런 뉘앙스 구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패드워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니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지금 베이비 스텝 가능성 그리고 빅 스텝 가능성 모두 다 더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80%에 가까운 가능성을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을 시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베이비 스텝 가능성 44.7%가 되겠고요. 더 큰 0.5%포인트 빅 스텝 인하 가능성은 27%까지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9월 금리 인하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12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명 도매 물가라고도 하죠. 즉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소비자 물가의 나중에 7월이나 8월에 상방 압력을 가하진 않을지 이 도매 물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파월 의장이 과연 7월은 아니더라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그널을 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9일에는 상원에 그리고 10일에는 하원에 등장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작년부터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시그널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는 또다시 주춤했지만 나머지 대형 기술주 다 잘 나갔고요. 특히 테슬라 또다시 2%가량 오르면서 올해 수익률이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내 증시에 이런 홍풍이 연결될 수 있을지 2부에서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강했던 관련주들을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홍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와서 국내장 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